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뭐라고? 지... 아니, 딸은 어디 가고 저 나이에 손주를 혼자 키우는 거야? 할머니 포기하지 않을게. 꼭 이겨서 너를 지킬게, 준우야. 손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리고 있었고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던 준우가 할머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너무 앞서 나갔네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딸 수연이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뭐라고? 새벽 4시였습니다.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65년을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때 수연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의 그 떨리는 음성에 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를 엄마한테 좀 맡겨도 될까요? 부탁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내 손주, 이 엄마가 봐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거리는 고요했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는데 그 차가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가슴속 불안까지는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이가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살이 통통 올라있던 딸의 얼굴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눈 밑엔 시퍼런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으며 입술은 피가 마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딸의 손을 꼭 쥐고 서 있는 준우의 표정이었습니다. 7살.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인데 그 작은 얼굴에는 그 나이에 있어서는 안 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우는 저를 보고도 웃지 않았고 그저 엄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수연이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을 때 준우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떨리던지 제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서둘러 준우의 짐을 내려놓고 제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있으면 호주로 가야 하거든요. 거기서 요리 자격증 따고 일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올게요. 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으며 그 눈물을 참으려고 이를 꽉 깨무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 돌보고 있을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도 사실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준우를 꼭 안아주고 귀에 뭐라고 속삭인 후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준우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준우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재미있게 지내자. 알겠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우를 재우고 거실 불을 끄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외롭게 들렸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준우가 가져온 노란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노란 가방. 수연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메고 다니던 그 작고 낡은 노란 가방. 그때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그의 가을.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수연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엄마는 없고 저녁도 혼자 먹고 그렇게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던 아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수연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하던 그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잘했네 한마디만 하고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이의 그림을 제대로 봐주지도 칭찬해주지도 못한 채 잠들어 버린 엄마를. 그 기억이 지금도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저는 준우의 노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전 실패한 엄마가 이번엔 할머니가 되어 다시 기회를 받은 걸까요?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준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제가 다가가자 준우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무섭지 않아. 준우는 제 품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후에야 준우는 잠이 들었고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저는 다음 날 아침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명자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그런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인에서 나온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김태준 씨와 김태준 씨 부모님의 의뢰를 받아 연락드립니다. 김태준, 수연이의 전 남편, 준우의 아버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손자 김준우 군의 양육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조만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니 강명자 씨께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양육권 소송입니다. 강명자 씨, 준우 군을 누가 키울 것인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양육권 소송이라는 말이 맴돌았고 그 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어요? 부엌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불을 켤 때도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식탁에 앉아 제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법원 조사관이 처음 우리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좁은 거실을 쓸고 닦고 부엌 개수대를 반짝반짝 닦아내고 화장실 타일의 때를 손톱으로 긁어내면서 손끝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우의 방도 말끔히 정리하고 책상 위에 준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가 가득 붙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으며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준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시거든. 준우도 씻고 예쁜 옷 입어야 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 날카롭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사람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 그 눈빛이 저를 훑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자 씨.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한미선입니다. 그녀가 내민 명함을 받는 제 손이 살짝 떨렸고 그걸 눈치챘는지 한미선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미선 조사관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지가 벗겨진 한쪽 구석,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숨길 수 없는 이 집의 나이와 초라함이 마치 제 인생의 초라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준우는 어디 있나요? 방에 있습니다. 제가 데려올까요? 네. 잠깐 준우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서요. 저는 준우의 방문을 두드렸고 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로 입힌 깨끗한 옷,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런데도 준우의 어깨는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한미선 조사관은 준우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사는 게 어때? 좋아요. 할머니가 준우한테 잘해주시니? 네. 할머니는 저한테 밥도 해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준우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고 제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받침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재빨리 손으로 찻잔을 잡았지만 이미 차가 조금 흘러넘쳐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힘들지 않아? 할머니가 가끔 허리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안 힘들게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살짜리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니.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니. 조사관과의 면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양육 계획.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명자 씨, 실례지만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국민연금 받고 있고 가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80만 원 정도요. 한미선 조사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는 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병원 다니시거나 하는 건? 무릎이 좀 안 좋긴 한데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되는 정도예요. 준우를 키우려면 앞으로 학원비, 병원비,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준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미선 조사관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준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한미선 조사관은 전 사위 부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친구 수님이가 명자야, 그 사람들 집이 어디래? 하고 물어봤을 때 주소를 듣고 수님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목동 아파트? 그것도 30평대? 명자야. 수님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사위 김태준의 부모님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는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남편 김철수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고 아내 박영애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아왔지만 넉넉한 연금과 예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제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집은 이랬다고 합니다. 넓은 거실, 최신 가전제품들, 준우를 위해 이미 꾸며놓은 아이방까지. 박영애 씨는 조사관에게 정성스레 차를 대접하며 말했답니다. 저희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아니, 수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저희를 만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라도 준우를 저희가 키우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신가요? 물론입니다. 학원비, 병원비, 필요한 건 다 해줄 수 있어요. 아이 방도 이미 준비해 놨고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요즘 아이들 다 다니잖아요. 저희는 준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미선 조사관은 그 집을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좁고 낡은 집에서 8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65세 할머니와 넓고 깨끗한 집에서 아이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60대 부부.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값을 계산해주면서 귀에 들려오는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기 명자 씨 아니야? 손자 키운다며? 어머, 그 나이에 무슨 육아야? 힘들어 죽겠다더라. 딸이 이혼했다며? 그 어린 거 할머니한테 맡기고 외국 간다던데. 에이,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뭐.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애가 뭐가 중요해. 근데 진짜 저 나이에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도 애도 불쌍하네. 그 말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여기요? 하고 불렀지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얼마였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그 노을이 오늘은 왠지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루가 저물듯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준우가 혼자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제 다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준우 대단하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남은 반찬이 얼마 없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으로 준우 급식비 내고 집세 내고 공과금 내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준우 겨울 옷도 사야 하고 신발도 이제 작아져서 새로 사야 하는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그 숫자들이 점점 커지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아파. 준우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그날 밤 준우를 재우고 난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회색으로 변해가는 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 모습으로 과연 7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도 저는 이 아이 곁에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에 저장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보름달을 보면 소원을 빌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준우를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한 할머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미선 조사관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상대방 측과 함께 조정 기일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달을 보며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준우는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달빛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 통보를 받은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서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 뒤에서 따라왔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웃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죠. 사람들은 제게 동정을 보내는 동시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저를 돕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불운을 가져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 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수님은 제가 20년 넘게 알아온 친구였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집을 나간 날도 제가 홀로 준우를 키우던 날들도 수님은 늘 곁에 있어줬죠. 그런데 요즘 들어 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흘 전 저는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님아, 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수님의 대답은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명자야, 변호사 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너 지금 형편에.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알아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영자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준우 아빠 지른 돈도 많고 환경도 좋잖아. 차라리 거기서 잘 크는 게 애한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님마저 저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그 말은 하지 마. 제발. 미안해, 영자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은 깜깜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더 깨끗하게, 더 정돈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조사관이 온다면 이번엔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침대 및 낡은 서랍장을 꺼냈고
그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옷가지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수연이가 어렸을 때 입던 옷,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와이셔츠, 그리고 그 편지, 노란 봉투에 담긴 30년 전의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에게. 하지만 이 편지는 단 한 번도 수연이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편지를 쓴 바로 그날 수연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공장으로 떠났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가 나왔고 제 손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나중에라고 했지. 내가 새 옷을 사달라고 했을 때도 다음에라고 했어.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단다. 엄마는 정말로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 입고 유치원 가방 메고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는 돈이 없었어. 아빠는 아프셨고 우리 집은 가난했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공장으로 가기로 했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이라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올 거야. 내가 엄마를 잊을까 봐 두렵지만 그래도 가야 해. 내가 밥을 굶지 않으려면, 내가 학교에 가려면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수연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로, 정말로 사랑한단다. 언젠가 내가 크면 이 마음을 알아주겠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 편지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하지만 수연이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겼죠. 저는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정말로 원했던 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제 관심이었고, 제 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우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엔 더 심합니다. 준우는 아예 저에게서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억지로 떼어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30년 전 저는 수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준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고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노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더 이상 수연이에게 보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니?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어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순임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하지만 나는 싸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수님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순임아, 제발 도와줘. 변호사를 소개해줘. 누구라도 좋아. 나는 준우를 포기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데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하더라. 내일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 순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야, 근데 있잖아. 혹시 정말 안 되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준우가 제 곁을 떠나는 것을?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순임아, 나는 끝까지 해볼 거야.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준우에게 보여주고 싶어. 알았어. 내일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별처럼 작고 미약하지만 끝까지 빛을 잃지 않을 겁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면요. 이튿날 아침 수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법률 상담소로 와. 변호사 선생님이 시간 내주신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 저는 옷장을 열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하고 가면 할머니 멋있게 보일까? 그러면 준우는 아마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겠죠. 할머니는 항상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어떤 싸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명자, 이번엔 끝까지 해내. 절대 포기하지 마. 30년 전의 편지는 이제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저를 지켜줄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의 용기로. 법률 상담소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는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준우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으니까요. 3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혹시 저를 거절하면 어쩌나. 혹시 제 사정을 듣고 고개를 저으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소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책상 2개와 오래된 파일 캐비닛,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법률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쓴 여성. 그녀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명자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수님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할머니, 손잡은 양육권 관련 상담이시라고 들었어요. 제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준우를 데리고 온 날부터 전 사위 집에서 양육권을 주장한 것, 조사관이 다녀간 것, 조정 기일 통보를 받은 것까지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메모를 하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지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쉽지 않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양육 환경도 좋습니다. 법원은 보통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상대방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원은 경제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와 손자분의 관계,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손자분이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건 큰 장점이에요. 준우는 저를 좋아합니다. 제 곁에서 잘 웃고, 잘 자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이지은 변호사가 다시 안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사건 맡을게요. 무료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주로 맡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혼자 힘으로는 싸우기 힘든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봐요. 이지은 변호사가 티슈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걸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이지은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녀는 준우와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준우가 웃는 모습, 제가 준우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준우의 유치원 선생님께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준우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 정서적으로 건강한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서툴렀고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는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지은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제 어머니요.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지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한테 키워진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 보면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제 할머니도 할머니처럼 손주를 지키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양육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절 지켜주셨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지은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 변호사는 단순히 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의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해서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매일매일 그리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슬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상대방 측 정보를 조사하던 중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지금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법률 상담소로 향했고 이지은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상대방 측 변호사가 누군지 확인했어요. 대한법률사무소 소속 박진수 변호사예요. 저는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예요. 박진수 변호사는 그곳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가족법 전문이고 양육권 소송에서 거의 패소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신입 변호사예요. 경력도 짧고 이런 큰 사건 경험도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박진수 변호사랑 맞붙는 건 제게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지은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그리고 준우와 할머니의 관계를 믿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증명하면 돼요.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봐요. 제가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드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라고요. 거의 패소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조정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곳, 그곳에서 저는 준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옆방에서는 준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일어나 준우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이불 속에 파묻힌 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져버리면 이 아이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준우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차갑지 않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온기를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준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같이 가.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일 저는 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기든 지든 후회 없이 싸울 겁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면요. 창밖의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달빛도 제 불안을 완전히 지워주진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않을게. 꼭 이겨서 너를 지킬게, 준우야.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본격적인 조정 기일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